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만들어지고 선정되었던 시절은 해체주의 건축이 아주 판을 치던 시절이었어요. 막 이상한 형태, 기괴한 형태 만들지 않으면은 건축을 쳐주지도 않던 시대였는데 정말 소신껏 이런 프로젝트를 뽑아서 실행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놀라운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서 파리에 가면 꼭 봐야 될 현대 건축물들 6개를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돌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프로젝트는 뽕피두 센터라고 봅니다. 이게 렌조 피아노하고 리차드 로저스 두 명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이 두 명의 건축가를 세계적인 건축가의 반열에 오르게 한 그런 작품이죠. 이 하이테크 건축으로 알려져 있죠. 1977년도에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일단은 뽕피두 센터를 가서는 두 가지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앞에 광장이 기울어져 있는 걸 한번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거기 딱 섰을 때 낮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앞에 딱 뽕피두 센터의 파사드가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구조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건물이 하이테크 건축으로 유명한 거는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바깥에서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주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식 건물들은 건물이 다 뭐 골조로 콘크리트 기둥으로 만들어지고 철골 구조로 만들어지던 그게 다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옛날 건축들은 그게 보이죠. 파르테논 신전도 기둥이 노출돼서 보이고. 그런데 이 뽕피두 센터가 마치 옛날 건축처럼 구조체가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꼭 보셔야 되는 게, 그 뒷면으로 가시면은 뽕피두 센터 건물의 배면이 나오는데, 뒷면이 거기에 파이프라인들이 쫙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마치 인체 해부한 그 모형같이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파이프 색깔이 다 다르게 칠해져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되어 있는데 그 색깔들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뽕피두 센터를 보시면은 당연히 그 배면 도로를 따라서 쭉 가시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고딕 성당 중에 제일 유명한 거죠. 노틀담 성당이 나옵니다. 그 노틀담 성당에 가시면은 구조체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바깥으로 뺀 거예요. 벽이 받치고 있던 구조를 바깥에 기둥이 부담할 수 있게끔 빼낸 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마치 뼈대처럼 그 기둥과 플라잉 버트레스가 쫙 있는 고딕 성당의 파사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뽕피두 센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재료만 다른 거죠. 구조체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안에 그 공간의 자유도를 높이겠다. 고딕 성당은 구조를 바깥으로 빼서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크기를 키워서 햇빛이 더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뽕피두 센터는 기둥을 바깥으로 빼고 덕분에 안쪽에 기둥이 없어서 전시 공간을 100% 프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뽕피두 센터는 쇠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노틀담 성당은 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백 년의 그 시차, 1200년대 만들어지고 2000년에 8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죠. 그 800년의 시차가 있지만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건축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노틀담 성당과 뽕피두 센터가 같은 나라에서 지어졌다는 게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딕 성당은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을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프랑스가 문화 강국으로서 발돋움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 고을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야만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어떤 이태리 로마에 대한 그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하게 된 계기가 이 노틀담 성당인 거죠.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20세기 800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뽕피두 센터라고 하는 70년대 그런 대단한 작품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성 자체가 그런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하는데 열려 있지 않나. 에펠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뭐 과거에 없는 거 너무 있는 척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노틀담 성당 같은, 우리 시대에 에펠탑 같은 그런 건축을 지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축가 좀 우리 한국 건축가한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외국 건축가들 초대해가지고 그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라데팡스의 그란드 아치입니다. 이 파리라는 도시가 이 루브르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콩코르드 광장, 그리고 개선문, 그 축이 쭉 이어져서 라데팡스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라데팡스에 20세기의 개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아치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 빌딩과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건축가는 요한 오토 폰 스프레켈슨이라는 분인데 1989년도에 완성이 됐고요. 제가 그 여기 전시장에 가서 실제로 그분이 만든 투시도나 스케치를 봤는데 진짜 단순합니다. 마치 그 마야린이 베트남 메모리얼 그 만들었을 때 정말 스케치 한 장으로 당선된 것처럼 이것도 손으로 딱 그린 잉크로 만든 투시도 같은 것들 막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뭐 그냥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오피스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임팩트 있고요. 심플하지만은 상당히 강한 인상을 주는 건물이죠. 이 개선문이 미래를 향하는 창문이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 앵글이 딱 그 루브르 박물관과 그 개선문의 축선상에 놓여져 있지만은 그 게이트는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 축이. 근데 그 몇 도가 어디로 틀어져 있냐 하면은 딱 에펠탑 앵글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제일 중요한 히스토리 앵글과 그다음에 우리가 꼭 리스펙트해야 되는 에펠탑하고를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컨텍스트로 되어 있죠. 다음 프로젝트는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파리의 국립도서관인데 미테랑 국립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썼는데 시청 건물, 랜드마크 건물인 거죠. 그다음에 광장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걸 썼는데 이 건물이 그 두 가지 특징, 랜드마크적인 성격도 가지면서도 광장의 성격을 가지는 건물을 디자인하는 게 컨셉이래요. 여기는 계단으로 된 기단부가 있고요. 그 기단부 가운데 중정이 직사각형으로 크게 뚫려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네개 코너에 책이 이렇게 90도로 열려가지고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건물이 4동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도서관인데 책을 놔야 되잖아요. 책을 그 타워에다가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책을 읽는 곳은 그 기단부의 중정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뭐 설명을 할 때는 공모전 때는 뭐 이게 도서관이니까 책을 세워서 온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건축가 렉처를 들어보면은 그런 랜드마크와 광장 뭐 이거를 적절하게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건물로 설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작품도 그렇고 바로 앞에 있었던 그랜드 아치도 그렇고 아주 지극히 모던한 스타일의 건물이거든요. 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만들어지고 선정되었던 시절은 해체주의 건축이 아주 판을 치던 시절이었어요. 막 이상한 형태, 기괴한 형태 만들지 않으면은 건축으로 쳐주지도 않던 시대였는데 미테랑 대통령 때 만든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신껏 이런 프로젝트를 뽑아서 실행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투시도를 보면은 그 이 책 있는 서고에 스탠드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탠드가 완공될 때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모전에 선정이 된 다음에 그거를 다르게 지으면 소송이 걸린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나 1등 뽑아놓고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황룡사 구축목탑 그 공모전 할 때 1등은 딴 사람 주고 2등 당선한 아이디어 흉내내가지고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지은 사례도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등으로 떨어지는 입장에서 보면 1등으로 당선된 게 그대로 안 줘질 거면 왜 나를 안 뽑았냐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공모전이 딱 당선이 되면은 무조건 똑같이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도 건축가의 의도가 손상되지 않게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죠. 어디 구청장이 와가지고 바꾸고 막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당선됐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중정을 싫어하시니까 중정을 없애셔야 됩니다. 빨간 벽돌이었거든요. 일부분이 빨간 벽돌 싫고 금속이 싫어요. 진짜 어이없어요. 그 구청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나라 세금으로 지어지는 건물이지 않냐. 그렇죠. 이제 나라 세금으로 지어지니까 주인이 따로 없다. 그렇죠. 국민이 주인인 거잖아. 그래서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있다. 난 그 세 번째 논리가 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논리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굳게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다 고쳤어요. 그게 제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건물. 지어지긴 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지자체 프로젝트 하면 허다합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데서는 택도 없는 거죠. 다음은 루비통 재단 미술관입니다. 이게 프랑크 게리가 설계를 했어요. 완공년도 2014년도인데 이 루비통 재단의 이 아르노 회장이 진짜 프랑크 게리의 엄청난 팬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청담동에도 가서 보시면은 루이통 그 매장의 인면이 그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약간 그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이 미술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진짜 경이로워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냥 프랑크 게리가 프랑크 게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성도도 되게 높고요. 들어가려고 줄 서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딱 내려오는 공간이 밑에 전시장으로 쫙 들어가게끔 돼 있고 그래서 아마 프랑크 게리의 대표작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 가시면 꼭 봐야 되는 건물입니다.
다섯 번째 작품으로는 저는 당연히 루브르 박물관의 글라스 피라미드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셜록 홈즈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지만은 정말 그 역사적인 위치에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그거는 한번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시게 된다면은 저희가 만든 셜록 홈즈 그 글라스 피라미드 편을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빌레트 공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해체주의 건축의 스타일로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거기에 과거에 도살장이 있었던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운하가 지나가고 그 운하 건너편에 과학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과학박물관하고 이 도살장 건물부터 시작되는 그 넓은 부지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빌레트라고 하는 지역이 파리에서는 그렇게 엄청 그 팬시한 지역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걸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음악대학도 짓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포산박이 지은 걸로 아는데, 그 음악대학 건물이 있고 그 라빌레트 공원이 있는데, 공모전으로 되게 많은 유명한 건축가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1등이 이제 버나드 춤이라고 당시에 컬럼비아 대학교 학장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체주의 건축은 지어진 게 별로 없어요. 짓기 너무 어렵고 그냥 계획안으로 페이퍼 아키텍처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나마 지어진 게 이 대표적인 이 라빌레트 공원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실제 건물이 별로 없고, 폴리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 안 되는 그 기념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뭐 어떤 거는 패스트푸드 정도도 쓰고 어디는 그냥 전망대로 쓰고 하는 조그만한 폴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쫙 그리드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컨셉은 뭐 점과 선과 면 이걸로 해가지고 재구성을 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저는 해체주의를 별로 안 좋아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반감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한데 많은 학생들이 되게 흉내를 많이 냈었는데, 그 건물을 별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다른 이태리나 이런 지역을 다 보고, 옛날에 만들어진 르네상스 시절에 만들어진 공원도 보고, 뭐 빌라 뭐 이런 정원 같은 것들 많이 본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을 갔는데 그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그 유럽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많은 정원 디자인을 제가 봤잖아요. 그 공원과 정원들을 다 본 상태에서 라빌레트 공원을 가니까 뭔가 다르지만은 새로운, 그러면서도 옛날에 공원의 어떤 정취는 좀 유지가 되면서도, 물론 센트럴파크가 훨씬 좋습니다. 나무 많이 심은 게 훨씬 좋은데, 나름대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글리하지는 않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되게 새로운 개념의 접근 방식이었구나.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보시면은 본인의 어떤 사고의 편협성을 좀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건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리는 진짜 가면은 볼 게 많은 도시죠. 일단 보셔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망 구조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사선 구조가 있잖아요. 그 파리가 어떻게 도로망 구조가 되어서 도시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파리는 이게 다 7층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이 도시의 밀도가 평균 용적률이 2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평균 용적률이 160%니까 그거보다 더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도시의 그 분위기를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걸어가는 축선상에 꼭 랜드마크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랜드마크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거가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 숨겨져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많은 현대 건축물들도 그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좋겠고,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이제 그림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파리는 미술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컬렉션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뭐 런던, 뉴욕 뭐 다 좋지만은 파리만큼 미술관이 좋은 도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인상파 화가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종류의 컬렉션이 좋기 때문에 진짜, 그리고 되게 좋은 거가 아까 그 루비통 재단도 있지만은 이 각각의 명품 재단들이 자기네들 미술관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런 걸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